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11년 동안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드디어 내 집 장만에 성공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집값이 좀 비싼가요? 예전에는 복권에 당첨되면 팔자가 바뀐다고들 했지만 요즘은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어지간한 아파트 하나 못 살 지경이니 말 다 했죠. 엊그제 기사를 보니 그런 이유로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내 집 마련을 저희 부부가 해낸 데에는 난 모를 사정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연을 저희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듣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삼형제 모두에게 똑같이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건 두 사람이니까 미안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일부러 속을 긁기는 싫어서 우리 부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이왕 털어놓기로 작정하고 사연을 보내는 거니까 말을 하자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상황을 전해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초등학생 때 만났어요. 물론 그때부터 사귀어온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는 남편한테 호감이 있긴 했어요. 제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무리에 들어가든지 분위기를 업시키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타인을 깔아뭉개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자체가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얼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생겼다고 해줄 수는 없는 정도지만 성격이 좋고 하는 행동이 사랑스러워서 괜히 좋게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런 남편과는 반대로 저는 침울한 아이였어요. 표정도 늘 어둡고 입고 다니는 옷도 늘 무채색이었고 말주변도 없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이 많을 정도였죠. 그러니 친구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데는 저희 집 환경이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지만 부모님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아빠랑 엄마는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분들이었어요. 어릴 적 친구 손에 이끌려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세상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적어도 저희 부모님한테만큼은 절대로 귀하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술에 취했던 부모님이 하룻밤 실수로 가진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임신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어도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엄마는 처녀 때 심각한 저체중이어서 임신 7개월이 돼서야 배가 불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는 수 없이 저를 낳게 된 거죠. 아빠도 엄마도 원치 않는 임신이었기 때문에 두 분은 싸울 때마다 저를 가진 거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곤 했어요. 야, 그때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어. 어떻게 된 여자가 7개월이 되도록 자기가 임신한 걸 모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유, 누가 들으면 내가 억지로 애를 가진 줄 알겠네. 인간아, 임신은 나 혼자 했니? 내가 동정녀 마리아야?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짓 해놓고 누구한테 덤태길 씌워? 야, 나야말로 그때 정린이만 안 가졌어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라고. 너야
애초에 가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난 아니라고. 너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쯤 나는 영민 씨랑 결혼해서 의사 부인으로 살았을 거라고. 하, 웃기고 자빠졌네. 야, 영민이 자식이 미쳤냐? 너처럼 골빈년이랑 결혼을 하게? 걔한테 넌 주인 없는 지각 같은 애였어. 부르면 언제 어디든 와서 술값 계산해주고 그렇게 가는 멍청한 년. 그런 것도 모르고 헛물 켜기는. 뭐가 어쩌고 저째? 뚫린 주둥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하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왜? 저번처럼 냄비라도 집어 던질 거냐? 하루가 멀다 하고 욕설은 물론 서로의 치부를 서슴없이 드러내며 싸워대는 부모님을 보는 건 고역이었어요. 어린 제 눈에는 두 분이 도찐개찐으로 보이는데도 부모님만 그걸 몰랐죠. 그러니 자식 앞에서 서로가 더 잘났다고 싸워댄 거 아니겠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녀가 함께해야 자식이 만들어지는 걸 텐데도 서로의 탓만 해대니 웃길 수밖에요.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도 살기 힘들 판에 만나면 늘 싸움만 하니 집안 꼴이 어련했겠어요. 아빠는 한 달에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툭하면 돈 문제로 아빠 욕을 했거든요.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집에 생활비 줄 생각은 않고 밖에서 술 처먹고 사람들이랑 노는데 다 써버리니 어떻게 남편 대접을 해주냐고. 정윤이 너도 정신 바짝 차려.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서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다를 바 없었어요. 엄마 역시도 자신이 버는 건 자기 자신한테 다 썼거든요. 화장품을 사고 옷을 사고 구두에 반지에 죄다 자기 몸 치장하는 데에 돈을 썼어요. 제 양말에 구멍이 나든 옷이 작아서 소매가 손목이로 댕강 올라가든 운동화가 작아서 구겨 신고 다니든 신경도 안 썼거든요. 여자애가 더벅머리를 하고 다니는데도 머리 묶을 끈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애는 낳아놓으면 그냥 자라는 줄 아는 것 같았죠. 오죽하면 친구 엄마가 머리끈도 사주고 주변에서 헌옷을 걷어다가 빨아다 제게 입혀줬겠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저희 엄마가 친구 엄마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웃기네? 우리 애가 거지 새끼야? 왜 남이 입던 옷을 주워다 가져 입혀? 지금 거지 동양주니? 정윤이 엄마, 무슨 말이 그랴. 난 그저 애가 늘 작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보기 안쓰러워서 그랬지. 그리고 남이 입던 옷이면 어때? 우리도 어릴 때 옷 얻어다 입고 자랐잖아. 깨끗하게 빨아서 입힌 거라고.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내 애한테 그런 것까지 해주냔 말이야. 어머니 엄마인 내가 있는데. 혹시 너 내 남편이랑 나 몰래 놀아놨던 거니? 그런 거지? 저한테 옷까지 구해다 입힌 채로 친구 엄마는 엄한 의심까지 사게 되었고 그 일로 친구네 아빠까지 달려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친구는 저랑 말도 섞지 않았고 저는 왕따가 되고 말았죠. 누가 저한테 말이라도 걸라치면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쟤한테 말 걸면 안 돼. 그러면 쟤네 엄마가 찾아와서 난리친대. 맞아. 우리 엄마도 정윤이랑은 놀지 말라고 했어. 쟤네 엄마 이상하다고. 자식한테 신경을 안 써주는 건 상관없지만 그나마 얼마 안 되던 인간관계까지 끊어놓다니 정말 저희 엄마는 부모로서 실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그런 시간은 제 남편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올 때까지 이어졌어요. 대개 전학생들은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만 워낙 사교적이었던 남편은 전학 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친구들에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이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저 한 사람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가 제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줄줄이 소세지를 낼름 집어가지 뭐예요. 우리 반 아이들 그 누구도 제 도시락 반찬에 손을 안 대는데 말이죠. 그래서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더니 글쎄 남편이 소세지를 우걱우걱 씹어먹으며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미 입안에 든 소시지를 반 이상 씹어 먹고는 말이죠. 이미 먹고 있잖아. 아, 그런가? 미안. 근데 넌 왜 인상을 쓰고 밥을 먹어? 맛이 없어? 저도 몰랐는데 제가 밥을 먹을 때 인상을 쓰고 먹었나 봐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잔뜩 얼어있는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밥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줄까? 그러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도 도시락통을 가지고 제 옆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친구들까지 제 책상으로 불러들이는 거 있죠. 난감한 표정으로 저랑 제 남편을 번갈아 보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를 들고 제 책상으로 몰려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고 방실방실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대. 우리 아빠가 그랬어. 앞으로는 같이 밥 먹자.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오지랖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혼자 창밖을 보고 있는 저를 데려다가 같이 놀고, 체육 시간에 조를 짜서 줄넘기를 할 때도 일부러 저랑 같은 조를 하겠다고 손까지 번쩍 들곤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남편이 사사건건 저를 끌어다 밥도 같이 먹고 놀이도 같이 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새 방과 후에 다 같이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면서 놀게 되었죠. 언젠가 남편한테 그때 왜 그렇게 나를 챙겼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말 걸어보고 싶었어.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남편의 대답에 헛웃음이 났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기분 좋았어요. 아무튼 남편 덕분에 아이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저는 하루가 다르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울했던 지난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래 타고난 제 본성 그대로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저는 여고, 남편은 남고로 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학교는 달랐어도 여전히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제게 무관심하기까지 하고요. 저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용돈이라는 걸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아이들 나름의 세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저희 부모님은 애가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제 생각 자체를 안 하셨던 거겠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 손으로 용돈벌이를 하는 수밖에요. 사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용돈을 못 받고 산다는 걸 안 남편이 제게 알바자리를 물어다 주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시겠지만 알바가 별거 있나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돈을 받으면 알바죠. 남편이 주선해준 아르바이트 자리는 바로 제 시아버지가 하시던 피자집 박스 접는 일이었어요. 왜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오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박스를 접던 장면이요. 제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영화에서처럼 따로 박스 접는 사람을 고용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버님이 흔쾌히 제게 일을 맡기셨죠. 뭐 그렇게 하고 받은 돈이 사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일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용돈 한 푼 못 받고 살던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는 오랜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었죠. 그러다 중학생 때부터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 가게 전단지 알바를 했고, 고등학생 때는 홀 서빙 알바를 했어요. 아, 저희 아버님이 업종 변경을 하셔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샤브샤브 집을 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에는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던 처지라서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들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 가게에서 번 돈은 제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작했던 제 사업의 미천이 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새 옷을 입고 살 처지가 못 돼서 남이 입던 옷을 얻어다 입었던 저는 다행히도 손재주가 있어서 일찍부터 리폼해서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 기술을 10분 발휘해서 22살 무렵 조그맣게 구제 옷가게를 운영했어요. 22살짜리 애가 돈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알바 뛰며 모은 돈이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가까이 죽어라 번 돈으로 차렸죠. 혼자 했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 둘이랑 창업자금을 분담해서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뭐 하나 쉽지 않은 거요.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너무 도로 안쪽에 있어서 그런가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 오픈하고 3개월 동안은 공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내는 날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살떨리는 두려움인지를요. 결국 친구들과 저는 한 사람만 가게에 앉혀놓고 둘은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돈을 벌어왔어요. 그 돈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입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했죠. 하지만 이런 짓도 하루 이틀이지 5개월을 넘어가니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친구 하나가 투자금은 나중에 회수하는 걸로 하고 몸만 빠져나갔고 저 외 나머지 친구가 길을 쓰고 버텨가며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렇게 딱 1년째 되던 날에 나머지 친구마저도 손을 털고 나갔어요. 나의 첫 사업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했는데 군대에서 제대한 남편이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카페를 하자고? 제정신이니? 너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반지하야. 너라면 이런 데로 커피 마시러 오겠어? 뷰 좋은 카페가 널리고 널렸는데. 컨셉만 제대로 잡으면 경쟁력이 있다니까. 큰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복고. 그래, 복고풍이 좋겠다. 우리 외할머니 댁에 오래된 찻잔이랑 미싱, 튀지 같은 거 창고에 가득 쌓여있거든. 그런 고가구 가져다 잘만 꾸미면 그것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어때? 무엇보다 이 오빠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시잖니.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게. 가게 분위기에 맞게 메뉴에 다방커피랑 미숫가루, 계란 노른자 띄운 쌍화차 같은 걸 넣으면 그럴듯하겠지? 한쪽에선 구제 옷이랑 가방 액세서리까지 팔면 재고도 빼고 좋잖아.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뭐라도 시도는 해봐야지. 처음 남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내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니 그저 두고 보기만 할 생각이었는데요. 오, 이게 다 꾸며놓고 보니 정말 그럴싸한 거예요. 남편은 싸이월드에 수시로 가게 사진을 업데이트했어요. 워낙 마당발이었던 덕분에 남편 지인들이 하나둘 가게에 찾아와 주었고 그 친구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손님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친구들의 아지트로 변모했고 여름엔 가게로 들어오는 계단 입구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노천 카페 분위기도 낼 수 있었어요.
남편이 합류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일 정도가 되었고 1년을 넘어서면서는 식당 자리까지 인수해서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간단한 식사류도 만들어 팔게 되었죠. 아무래도 식사류는 단가가 있다 보니 매상을 올리는데 유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김치볶음밥이랑 토스트 정도여서 매출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궁중떡볶이 어떠냐? 찜닭 레시피에서 닭만 빼면 되니까 만들기도 쉽고 양념장은 우리 가게에서 만들어 줄 테니까 재료비만 내고 받아가. 떡이랑 당면, 채소만 손질해서 끓여나가면 되니까 쉽고 좋잖아. 역시 장사에 남다른 감이 있으신 아버님 덕분에 궁중떡볶이는 우리 가게 대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커다란 찐딱 접시에 한가득 나가는 거라서 양도 푸짐하고 무엇보다 떡볶이임에도 단가가 꽤 나가서 매출 올리는데도 큰 몫을 했죠. 그렇게 남편과 동업한 지 2년 만에 저는 친구들 투자금을 다 빼주고 생애 첫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월세 오피스텔이었지만 부모님 눈치 안 보고 혼자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잠은 2층에서 자고 생활은 1층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랄까 삶이 업그레이드된 기분이라고 할까요? 암튼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고부터는 이동하는 데 들던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몸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남편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다 보니 남편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이 종종 생겼어요. 씻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자자 했는데 술이 어디 마음대로 끊기나요? 맥주 한 캔이 2캔이 되고 2캔이 3캔 되면서 취기에 오른 두 청춘이 한 침대에서 잠들게 된 거죠.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던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동거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만남에서 결혼까지 가는데 10수년이 걸렸지만 주변에선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시아버지까지도요. 모르면 바보지. 니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껌딱지처럼 붙어다녔는데 당연한 거 아니니? 내 아들이 보기엔 까불까불한 것 같아도 은근히 일편단심이거든. 12살 때부터 이날이 때까지 여자라곤 새하기 너 하나뿐이었다. 내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저런 놈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게 좀 흠이긴 하다만 왜 그런 영화 제목도 있잖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모르긴 해도 저 녀석이랑 살면 평생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너 결혼 잘한 거야. 일찍 아내와 사별한 뒤 재혼조차 않고 홀로 새 아들을 키워오신 아버님만 봐도 제 남편이 누구를 닮아 일편단심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 성격 좋은 거야 제가 제일 잘 아니 더 말한 것도 없고요. 우리 부부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늘 웃음이 피어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제가 살던 월세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을 시작해 전셋집을 전전하고 30이 넘도록 내 집 장만조차 못했지만 그래도 억만금을 가진 부자보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1년 365일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면 한 번쯤은 싸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삐쳐서 퉁퉁거린 적은 좀 있지만 남편의 개구진 장난 때문에 그런 시간은 길게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한테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5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저희 부부한테는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손이 동서와 손아래 동서는
다들 딸과 아들을 출산했는데 조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 그지없더라고요. 제가 이럴 정도니 삼형제 중 특히나 아이를 좋아하는 제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조카들 재롱에 아주 녹아내려가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아이 하나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하니 저는 속만 썩어 들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가게로 왔더라고요. 한껏 차려입은 걸 보니 작정하고 꾸미고 나온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했다더라고요. 동서, 우리 민주 딱 3시간만 봐주라. 장사하는 집에 찾아와 애 맡기는 거 미안하긴 한데 내가 정말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 애 봐주는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왔지 뭐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지 이참에 잘라버려야겠어. 암튼 여기 가방에 우리 애 먹일 간식이랑 물티슈, 색칠 공부까지 다 챙겨놨으니까 딱히 손 갈 일은 없을 거야. 부탁 좀 할게 동서. 그러세요 형님. 안 그래도 민주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민주는 걱정 마시고 마음 편히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렇게 저는 조카를 돌보게 되었어요. 거래처에 갔다 온 남편도 조카를 보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조카는 카운터 옆 탁자에 앉아 제 남편과 종이 접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았어요. 그러다 밥때가 돼서 밥을 먹고는 남편과 함께 비누방울 불기를 한다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형님이 가게로 온 건 그즈음이었죠. 민주는 남편이 잠깐 데리고 나갔다고 하자 형님은 테이블에 앉아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대학 시절엔 돈이 없어서 매번 친구들한테 빌부터 먹던 동기가 코인으로 돈 좀 벌더니 거만해졌다거나 능력도 없는 게 돈 많은 남자 만나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돈 자랑하고 살더니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둥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그러면서 종국에는 이러는 거예요. 어머, 내가 실수했네? 대학도 못 나온 동서 앞에서 내가 대학 동기들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솔직히 우리 또래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입장을 생각 못했어. 이해해 줄 거지? 아니,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려운 전공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친구들 뒷담화 까는 것밖에 없으면서 말이에요. 형님 태도에 열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화를 내면 내가 학벌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할까봐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손에는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씩 든 채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본 형님이 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게 안 손님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로요. 어머 도련님, 지금 우리 민주한테 그런 불량식품을 사준 거예요? 세상에 민주야, 그거 당장 버려. 너 이거 얼마나 먹었어? 어? 형님이 달려가 애 손에서 아이스크림을 뺏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울먹거리다가 금세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래서 제가 나서서 아이를 달랬어요. 민주야, 울지 마. 엄마가 민주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혼내시는 거 아니야. 형님, 혹시 민주 아이스크림 알레르기라도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면 별 탈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불량식품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요. 이 업체는 재료도 좋은 거 써서 아이들 먹여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러자 형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그러는 거예요. 동서, 지금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동서가 나를? 기가 막혀. 동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애들은 어른들이랑 달라서 먹는 걸 가려 먹어야 한다고. 그 정도는 삭시가 아니야?
자기 애 아니라고 아무거나 먹여도 된다는 거야, 뭐야? 아이스크림에 팜유며 색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기나 해? 난 우리 애 오가닉 제품 아니면 입도 안 대게 한다고.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애한테 먹이고도 말이 많아?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내가 이래서 아무한테나 일을 안 맡기는 건데. 민주야, 가자. 너 여기 더 있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형님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는 인사도 안 한 채 휑하니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남은 남편과 저는 손님들 앞에서 민망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죠. 특히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시무룩한 표정으로 카운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죠. 당신이 잘못한 거 없어. 그 아이스크림점 유기농 제품만 파는 곳이잖아. 애들이 먹어도 안전한 제품만 파는 가게라고. 형님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형님도 진짜 웃겨. 자기가 잘났으면 뭐. 그렇게 자기 자식이 걱정되면 그깟 쓸데없는 모임 가지 말고 자기 애나 볼 것이지. 왜 엄한 우리한테 이 난리래? 내가 민주 앞이라서 참은 거야. 안 그랬으면 아주 그 빵빵한 볼따기를 한 대 쳤을 거라고. 얼굴에 얼마나 시술을 했는지 얼굴이 빵떡같이 빵빵해서는 난 또 혹밥 먹이는 줄 알았네. 그 말에 남편은 크크거리며 웃었어요. 웃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꽉 막힌 것 같던 속이 좀 뚫리더라고요. 야, 그래도 형수님한테 호빵매는 좀 그렇다. 호빵 우먼이면 몰라도. 남편은 말장난을 하며 제 말에 장단을 맞춰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일이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이후로는 조카들한테 먹을 걸 사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유난을 떨며 애 먹거리 단속을 하던 형님이 정작 집에서는 밥하기 귀찮다고 애한테 툭하며 라면을 먹인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이랑 술 한잔하며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앞에서는 온갖 잘난 척을 다 하고 사람 무시하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형님이지만 아버님 앞에서는 또 달랐어요. 어찌나 착한 척을 하나 몰라요. 아버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것처럼 군다니까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님, 우리 민주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일 좀 알아볼까 해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야 말이죠. 그 이 벌이로는 민주 뒷바라지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 좀 아버님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일도 금방 배우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가게 나와서 일 배우는 거야 좋다만 힘들지 않겠니? 넌 결혼 전에 직장 생활만 했던 애라서 먹는 장사는 힘들 텐데. 아버님도 참. 어차피 나중에 아버님 은퇴하시면 우리 그이가 가게 물려받아야 할 텐데. 제가 미리 일을 배워두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바로 아버님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꼴을 보고 막내 동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전형적인 MZ세대인 동서는 어른 앞이고 뭐고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이 셋인데 가게를 왜 형님네가 가져가요? 집안 경조사며 아버님 생신, 어버이날까지 돈은 새 집이 똑같이 내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첫째라고 형님이 더 하는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어머 막내 동서, 말 이상하게 한다? 하는 게 없다니. 동서가 어려서 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가업은 장남이 물려받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쭉 이어져 온 암묵적인 룰이라고. 아닌데? 우리 외가는 막내 삼촌이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예전에나 장남이랑 나머지 자식 차별을 했지.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아버님 돌아가시면 형님 내가 제사 지낼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장남 의무는 안 지키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건 안 되죠. 형님과 동서는 한참을 말싸움을 해댔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동서는 전문 용어까지 거론하면서 덤볐고, 영문과를 나온 형님은 낯선 영단어를 섞어가며 이에 맞섰어요. 그 사이에서 가방끈이 짧은 저는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다들 그만해. 첫째고 둘째고 막내고 상관없이 난 내 재산을 내 임종을 지키는 자식한테 주고 갈 거다. 그러니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받아내고 싶다면 평소에 잘 하란 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 가게가 장사도 잘 되고 해서 다들 은근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로 한 2년간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일찍 배달 쪽을 뚫어서 피해가 덜했지만 샤브샤브집을 하시는 아버님 가게는 정말 타격이 컸어요. 이건 뭐 배달을 할 품목이 아니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될 줄도 모르고 큰돈을 들여 가게 확장과 리모델링까지 했으니 피해는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간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될 정도로요. 사실 그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건 아버님이 그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 사정을 살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10수년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라서 가게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도 한동안 직원들 월급도 주었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땐 그간 일했던 퇴직금도 다 처리해 주었거든요. 살던 집까지 팔아서요. 그렇게 빈손이 되신 아버님은 한동안 술에 빠져 지내셨어요. 그간 쌓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다는 허탈감에 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셨던 거죠.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사실을 숨기시고 저희들 앞에서는 늘 웃고 계셨다는 게 지나고 보니 더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다치신 상태였을 텐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희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아버님은 그동안 매일같이 드시던 술도 끊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딱히 지낼 곳이 없어진 아버님은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하루에 1시간씩 동네를 돌며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운동 끝에는 꼭 저희 가게에 들르셨고요. 아가, 먹고 싶은 거 있니? 내가 가게에 들를 때 사가지고 가마. 딸기 사가랴? 아니면 떡볶이나 순대? 아니요. 그것보다는 예전에 아버님 치킨집 할 때 팔던 숯불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님이 만드신 것처럼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휴무 때 집에서 해먹자꾸나. 내가 양념 재워놓으마. 네, 그럼 옥상에서 숯불 피워서 구워 먹어요. 휴무인 월요일 오후, 모처럼 남편과 저는 대형 마트에 들렀어요. 동네 슈퍼에 숯이 없어서 온 김에 아버님 드신 주전부리랑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좀 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형 마트에만 가면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도 이것저것 고르게 되잖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온 김에라는 핑계로 아버님 봄옷도 좀 사고 남편이랑 제 속옷에 라면에 휴지에 대용량 섬유유연제까지 고르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갔더라고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집으로 갔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전날 재워놓으신 양념치킨만 식탁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고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옥상 쪽에서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벨소리가 울려도 받지를 않으시길래 남편이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아버지!
남편의 절규에 저도 옥상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안고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보니 생각나는 건 119밖에 없었어요. 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긴 상태더라고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지내시곤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임종을 지킨 건 저와 남편뿐이었죠.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는 이번 첫날 잠깐 들렀다가 가버렸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다, 애 때문에 시간이 안 난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본 이후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주버님 내외와 시동생 내외는 저희 부부 눈치를 살피면서도 끝까지 돈 욕심을 부리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인데 조의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 얘기뿐이었어요. 자근영, 혹시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조의금 독차지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아버지가 임종시킨 자식한테 전 재산 다 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한테 의식이 없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임종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 맞아요, 막내 도련님. 오랜만에 도련님이랑 내가 생각이 일치하네. 둘째 동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 아버님 말년에 몇 달 동서내에서 지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전엔 내가 더 아버님 잘 챙겼던 거 알지? 따지고 보면 조의금도 우리 집이 더 챙겨야 하는 거지만 부모 장례식장에서 돈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건 좀 저급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걸로 하자고. 아, 아버님도 그렇지. 이렇게 가실 거면 진작 가게 접고 편하게 쉬시다 가실 것이지. 그 많은 재산 다 까먹고 가실 게 뭐람? 코로나 전에 가게 정리하셨으면 좋았잖아. 노인네가 돈 욕심이 많아서 몇 년 더 해먹으려다 그런 거지 뭐. 말이 장남이지.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실 게 뭐 있냐고. 아버지 통장 보니까 이달치 노령연금이랑 장과 합해도 9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유산이라고 남겨주신 건지 원. 병원엔 첫날 빼고 나타나지도 않던 인간들이 돈 문제 앞에선 참 부지런도 하더군요. 아버님 은행 잔고까지 챙겨보고 말이죠. 무정한 형제들 사이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은 한참 만에 말을 꺼냈어요. 그럼 아버지 유품은 어떻게 할래? 형도 참, 아버지 유품 중에 쓸만한 게 뭐 있다고 그걸 나눠. 그냥 작은 형이 다 가져. 그래, 막내 말이 맞다. 죽은 사람 물건 집에 들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난 필요 없어. 다들 필요 없다고 해서 결국 아버님 유품은 우리 부부가 정리하기로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다음 날까지 우리 부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기운이 없는지 좀처럼 일어나질 못했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꿈에 아버님이 나오신 거예요. 줄 게 있으시다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주시는데 가만 보니까 복권이더라고요. 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걸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곤 꿈에서 깼는데 남편이 얼빠진 사람처럼 저를 보며 그러잖아요.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 우리 집 대문에 커다란 황금돼지를 묶어주고 가시더라. 형이랑 막내한테 뺏기지 말고 나보고 키우라고. 이거 태몽인가? 순간 제 꿈이 겹쳐지면서 이건 태몽이 아니라 다른 의미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 꿈에선 로또 복권을 주시던걸? 혹시 아버님이 사두신 복권이 당첨된 건가? 왜 아버님 동네 산책하실 때 사거리 복권방에서 종종 로또 사셨잖아. 우리 부부는 그 길로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평소 아버님이 복권을 사면 넣어두시는 서랍을 열었더니 복권이 3장 들어있더라고요.
낱개로 하나씩 사신 거 보니 오며 가며 하나씩 사신 것 같았어요. 마침 바로 전날이 복권 추첨하는 날이어서 휴대폰으로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3장 중 하나가 1등에 당첨이 됐지 뭐예요. 남편도 저도 어안이 벙벙해져선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실감이 난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꼭 아버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공중에 붕 떠있는 기분도 들었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던 우리 부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샀어요.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다 생각하고 살려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다면 아주버님과 도련님이 뒷목 잡고 쓰러지겠죠? 아니면 한 걸음에 달려와 당첨금을 나누자고 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든 절대 안 줄 겁니다. 죽은 사람 물건은 꺼림칙하다고 유품도 싫다 거절했으니까요. 돈 떨어진 부모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자식한텐 하늘에서도 복은 안 내려준다는 걸 두 내외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아버님께 감사하며 우리 가족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